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재건축지원팀장 박성입니다. 지금부터 개포,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아파트 통합 재건축 신속 통합 기획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2022년 11월부터 신속 통합 기획 추진이 결정되어 진행된 개포 경우현 통합 재건축 신속 통합 기획안을 주민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순서는 참석자 소개, 신속 통합 기획안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김영권 복지도시위원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ANU 건축사무소 장창변 서울시 공공건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개포 경우현 신속통합기획 총괄기획을 맡아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강미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명료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도시환경국 최재준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심소희 신속통합기획 1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김병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을 박진 의원님실 윤성민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영기 의장실 김강수 정책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영주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이기택 재건축 계획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개포 일동 이기선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포 경우현 추진준비위원장님 임병헌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심소희 팀장님께서 개포 경우현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팀장 심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가 조금 좁죠. 저희 구청에서 좀 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자리가 좀 오늘 좁은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좀 더운데 많은 주민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속통합기획 그동안에 우리 경우현 좀 신청은 예전에 했는데 좀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분들 의견들도 서로 합의하는 기간들도 있었고 하는 관계 때문에 다소 이제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재건축을 추진을 하시다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성과 또 공공이 생각하는 공공성의 조화의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았었고요. 그것들을 조정해서 다시 올리고 다시 심의받고 또 보류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굉장히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저희 서울시가 직접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 도시계획위원분들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계획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 좀 사업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또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신속통합기획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만든 계획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래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부터 같이 이제 만져본 계획안이기 때문에 30명이 아니라 7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심의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고 또 설계자를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설계자 선정해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되는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뭐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각종 영향평가나 심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6월 30일 날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 심의 제도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에 대한 지원, 절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시는 사전의 가이드라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계획 지침을 바탕으로 주민분들이 법정 절차를 이행을 하시게 되면 그 정비계획이라는 게 법정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신속통합기획은 지침적인 성격의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획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호원 제가 대상지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땅도 있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양재천에 또 바로 면에 있고 또 뒤에 대모산도 있고 굉장히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1984년도에 지어진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1,500세대 정도 3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우리 임병업 위원장님께서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을 하시겠다며 이제 가져오셨는데 주민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재건축을 하는 거를 통합하는 것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민분들께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봤고 아무래도 작은 단지보다는 이렇게 3개 단지가 통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도로계획 같은 것들도 일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단지의 통경축이라던가 도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우성, 현대, 경남아파트 3개 단지가 일심동체가 돼서 계획이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제가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호연 우리 단지는 양재천 남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재천 남측에 있는 대상지고요. 보시면은 여기 현대 2차, 현대 3차, 무성 8차, 뭐 재건축을 앞둔 양재천 남측에 있는 단지들이 좀 있고요. 밑에 있는 개포 단지들은 대부분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양재천의 바로 몇 다운 남쪽에 있는 단지에서의 이제 첫 번째 재건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굉장히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도 40년이 경과가 됐고 이제 도시 공간도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판상형 아파트로 지어져 있고요. 이제 보행도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나 교통도 많이 좀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가진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행이라던가 양재천하고의 관계라던가 특화 디자인에 대한 부분, 또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경우연이 우리 그 개포동에 좀 대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소개를 좀 드리긴 했지만 저희 이화여대 강미성 교수님께서 총괄 MP를 좀 맡아주셨고요. ANU 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장창변 소장님께서 공공건축가로서 이제 MA를 맡아주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을 하신 게 사실은 21년 12월입니다. 그런데 22년 9월에 선정이 됐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통합재건축을 추진을 하시면서 주민들 간의 세대 배분의 문제라던가 제자리 재건축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으셨고 저희한테도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계획은 주민분들이 진행하시는 재건축 사업계획을 도와드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분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않고 갈등이 심한 단지는 좀 이렇게 계획의 속도를 좀 이게 조절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접수를 해주신 이후에 굉장히 주민 갈등이 많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할 수가 없어서 약간의 조정 기간을 좀 거쳤고 22년 9월에 정식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작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회의를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6차례 정도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6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계획 수립을 좀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계획안을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오늘 주민 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실 거고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할 거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저희 공공이 생각하는 계획과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주민제한 계획입니다. 요것들은 2011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었던 개포 지구단위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주민제한안입니다. 토지용 계획은 굉장히 평면적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당초의 지구단위 계획안에 맞춰서 따라서 주민제한안을 제출을 해주셨고요. 이때는 당연히 이제 최고 층수도 35층이었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통경축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공공보행 통로의 연결, 그리고 뭐 고층 배치 구간, 수변 특화 구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계획에 있어서 좀 예전 지구단위 계획이 오래전에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었어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수정안을 좀 마련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카메라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랜드마크가 되는 단지를 원하고 계시고 양재천에 대한 조망이라든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 통합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있을 거고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양재천 남측에 있는 첫 재건축이기 때문에 양재천변을 어떻게 특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또 보행에 대한 활성화,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서울시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연 아파트는 3가지 계획 원칙을 삼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단지의 입지적인 현황이라던가 특성들을 고려를 할 때 우리 단지가 굉장히 슈퍼블록으로 큰 단지이기 때문에 보행 중심의 좀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계획에 대한 목표, 또 두 번째는 양재천을 품은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특화 디자인을 통해서 좀 열린 경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보행 중심 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요. 지역 일대에 마스터 플랜이 선 수립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이 지역 일대에 도시계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시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계획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기본 취지는 유지를 하되 개별 재건축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일부 조정하는 형태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구 단위 계획하고 좀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단지는 위에 양재천이 있고요. 밑에 대모산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있는데
보시면은 대모산부터 여기 그 양재천까지 세로로 쭉 펼쳐진 통경축이 30m가 지구 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옆에 작은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경호연 아파트 중간에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그 대치미도까지 이어지는 요 통경축, 요 두 개의 통경축이 이 개포 지구 단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통경축입니다. 30m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통경축을 중심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통경과 보행을 연결하는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도 이 남북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보행과 이제 편리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왼쪽에 학교 또 오른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축뿐만 아니라 동서축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보행의 가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 내용 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양재천으로의 접근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우리 아파트에서부터 그 양재천을 건너서 이제 뒤 앞에 타워 팰리스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 보행교에 대한 계획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뭐 밑에 이제 보행교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보행 약자들이 걸어 다니시기에는 좀 다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 양재천 둔치로 내려가서 이제 건너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지에서 저쪽 북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보행교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의 입체 보행교가 지구 단위 계획 사항을 담아서 이제 연결을 해서 위에 있는 도곡 생활권하고 우리 단지를 개포 생활권을 잇는 이 입체적인 보행교가 건설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대상지 남측으로 있는 요 개포로, 요쪽 남측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이제 DH 퍼스트 그 재건축을 할 때 이쪽에도 근린 생활 시설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축 배치 계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도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가로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상업 시설들을 개포로변에 배치하는 계획안으로 이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층부에 이제 연도형 상가들이 같이 입지를 하는 그런 생활 가로로서 기능.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남측의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네. 양재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재천변에 배치한 건축물이 양재천을 가로막고 있으면 양재천 바로에 면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양재천이 보이지만 뒤에 있는 건물은 양재천이 안 보입니다. 또 우리 단지 내부에서 양재천을 언제든지 산책을 하고 싶으실 때 이제 원활한 보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재천으로 조금 열린 건축 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의 이런 녹지 공간들의 그런 푸르름이 우리 단지 안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재천변에 배치하는 건축물은 좀 통경을 고려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한강변에 첫 주동을 15층 규정이 있습니다. 양재천변도 이제 한강은 아니지만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원래는 층수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을 때 양재천이 북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그림자가 북쪽으로 드리워서 혹시라도 양재천의 보행 환경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일단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15층에서 20층 수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지금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침을 수립을 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설계자를 선정하시고 이제 설계자가 더 창의적인 혁신적인 디자인을 수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층수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가져가자 이렇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위원회의 설득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양재천의 층수는 일단 저희 시뮬레이션은 20층 내외이지만 이제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좀 창의 혁신 디자인을 통해서 통경도 좀 가져가면서 층수에 대한 부분들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렇게 유연하게 층수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동과 동 사이의 간격들을 벌려가면서 양재천과 우리 단지가 녹지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양재천 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수 공간들을 저층부에 뭐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던가 또는 뭐 라운지라던가 키즈 카페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된다면 양재천 변에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또 다양한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양재천 변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들도 건축계획 내용 안에 같이 담았습니다. 다음은 특화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단지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양재천 남측의 첫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관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타워 팰리스가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단지도 좀 특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고층 주동과 좀 특화 디자인 배치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단지의 가운데 부분은 조금 초고층으로 특화를 시키자.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기존에는 주거 지역에서 35층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해서 우리가 신소통합 계획을 하면서 이런 이제 창의 혁신 디자인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층수에 대한 부분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고요. 지금 배치된 건축 계획안은 저희가 50층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주민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창의혁신 디자인을 통해서 50층 이상의 층수도 이제 그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판단해서 자유롭게 계획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층 정도 내외에 초고층 특화주동이 단지 중앙부에 배치가 되게 되고요. 이쪽 영동교에서부터 넘어오는 이쪽 구간, 또 이제 개포로의 사거리에 접한 언주로와 개포로 사거리가 접하는 요 사거리 구간은 굉장히 경관적으로 눈에 띄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공간은 디자인 특화 구간이라고 해서 디자인 특화 주동을 배치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단지가 양재천변에서 볼 때 또 개표로변에서 볼 때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 지침을 같이 담았습니다.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 설명드린 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9층의 주동들이 단지 중앙부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층 이상의 주동이 위치가 되어 있고 이제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 특화 주동들이 이렇게 배치된 전반적인 그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보고 계신데요. 가로변에는 가로에서부터 너무 위압감을 주지 않는 스카이라인을 가져가는 게 건축법상으로 이렇게 사선 제한이라고 해갖고요. 가로변에서부터 일정 구간은 높이가 바로 높게 못 올라가게 건축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가로변은 20층 내외의 주동들이 이제 좀 펼쳐지게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높게 올라가는 이런 텐트형 구조의 스카이라인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런 스카이라인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건축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양재천변에 주동들이 있고요. 양재천변 주동 사이사이로 이제 49층, 40층 이상의 주동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주동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지 내부가 이제 4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넓게 외부 공간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좀 되어 있고요. 단지 중앙에 초고층 배치 구간이 있으면서 이런 주동들에서는 양재천까지 이 사이사이를 통해서 조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초에 주인분들이 제안해 주셨던 안에서는 그 단지 내부에서 양재천을 볼 수 있는 그 세대들이 한 598세대 정도 됐었던 걸로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엇갈리는 배치와 초고층 주동들을 같이 배치를 하면서 지금 저희 계획 안에서는 한 650세대 정도가 양재천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양재천변의 바로 면한 주동들은 조금 낮게 배치를 하고 안쪽으로 올라가는 스카이라인들을 통해서 이 뒤쪽에 있는 주동도 양재천을 조망할 수 있고 또 맞은편의 대모산 쪽도 조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망에 좀 특화된 세대를 확보하는 건축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전체 조감도입니다. 남쪽에서 저희 단지를 본 모습입니다. 단지 외부 공간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양재천변에서 우리 단지를 본 모습입니다. 연도형 생활가로 개포로변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 제안안보다 뭘 바뀌었냐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층수 계획이 35층에서 49층 수준으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좀 가져가게 됐고요.
토지 구역 경계가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변공원을 연계시키고 생활거리를 활성화하는 계획들을 좀 담았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초고층 배치 구간, 가운데 공원과 공공보행 통로, 또 통행 구간을 따라서 이제 위치 보행도로 같이 연결되는 동선들, 또 학교변에는 기존에 여기가 이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 세워놓고 또 차도 가끔 세워놓고 하고 그렇게 쓰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공공 땅인데 이 부분이 사실 학교 앞이라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된 도로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꾸고 또 우리 단지하고 이제 우리 단지 경계부에는 중저층 배치 구간, 가운데 초고층 배치 구간을 놓으면서 디자인 특허등 2개와 함께 이런 건축 배치 내용을 토지 이용 계획의 지침적인 형태로 담은 게 이 오른쪽에 보시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로 지구 단위 계획 및 정비 계획 결정이 되게끔 입안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 경계 확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되면은 현재 지금 우수관로가 우리 단지 중앙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우수관로는 뒤에 지금 그 대모산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수관로입니다. 이 하수관로가 단지 중앙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요 밑에 DH 퍼스티어 같은 경우는 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거에 따라서 이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설을 하려고 봤더니 밑에 교각이 있어가고요. 교각 구조물 때문에 좀 이설을 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단지와 옆에 있는 학교 사이에 있는 이 도로 밑에 우수관로가 지나가게끔 이설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하수관로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의 폭언이 좀 필요합니다. 그 폭언을 한 3m 이상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공용지를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왼쪽에 3m 정도 경관 녹지, 공공용지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당초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공원을 2개를 신설하는 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2개의 공원을 신설하는 것들은 세대수에 맞춘 공원의 면적입니다. 공원 2개를 신설하고 여기에 하수관로 의전을 위해서 3m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이게 산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택지개발지구,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도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을 250%까지로 막아놨습니다. 그게 법적 사항이고요. 250%로 막혀 있는데 여기도 기부 체납하고 여기도 기부 체납하고 여기도 기부 체납을 했더니 254.8%까지 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걸 다 기부 체납하면 우리 단지는 255%까지 용적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250%로 막혀있기 때문에 5%나 용적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양재천변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녹지를 구역경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분을 구역경계로 포함을 시키면서 이 추가적으로 신설해야 되는 그 북측에 있는 공원을 신설을 하지 않고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경관 녹지를 신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맞췄더니 250% 밑으로 그 인센티브 체계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원과 이 경관 녹지를 기부 체납을 하고 필요한 도로 같은 것들을 했을 때 247.69%, 한 248% 정도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서 250%라는 상한 밑에서 이제 용적률 계획을 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한 6% 정도, 5% 정도 용적률 손해를 봤던 것들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게끔 구역 경계를 확장하는 계획안들을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용적률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용적률이 있고요. 공공용지를 기부 체납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있고 거기서부터 300%까지는 증가 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 반을 분양주택으로 가는 체계로 가는 것들이 법적인 체계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용적률이 여러 가지 계획 사항들을 포함해서 230%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 그다음에 일부 도로 계획들, 경관 녹지 계획들을 같이 하게 되면 248%까지 받고 거기서 또 300%까지의 반은 임대주택, 반은 분양주택으로 가는 체계로 용적률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요것들을 종합한 그 토지용 계획 도면입니다. 요 보행교 건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기부채납 인센티브에 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용적률이 기준이 210%, 각종 계획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우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230%, 거기서부터 기부 체납을 통해서 248%까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통해서 300%까지 찾는 체계로 저희가 안을 짰고요. 요것들은 공공시설의 종류 같은 것들이 이제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약간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단 간담회도 했고 저희 그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마주 찾아오셨고 특히나 저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 박진희 의원님실에도 오셨고 또 그 서울시 김영기 의장님이라던가 또 전 이석주 시의원님, 최영주 시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은 신경들을 좀 써주셔서요. 주민분들이 원하셨던 여러 가지 계획 내용들을 저희가 대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 미반영된 사항들이 한 가지 정도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3개 구역을 통합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당연히 반영을 했고 최고층수를 35층 이상 가는 것들 반영을 했고요. 특히나 양재천변을 좀 유연한 높이 계획에 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그림까지 그려서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디자인 특화를 할 경우에 창의없이 디자인을 할 경우에 양재천변 층수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했고요. 학교에 대한 통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당초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면 단지 내 이제 보행동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저희 신속통합기획 안에서는 이것들을 직선으로 펴서 학교 가는 길을 단지 내 보행동선입니다. 공공보행 통로가 아니고요. 주민분들의 보행동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학교 앞에 위험하게 돼 있었던 차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꾸면서 통학환경을 조금 이제 좋게끔 그렇게 다시 만든 것들이 있고요. 양재천변의 공원 접근성도 향상을 했고 또 차량 출입구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차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차량 출입구가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언주로변에 하나, 개프로변에 2개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이유는 저희 세대수 규모로 봤을 때 출입구가 3개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변에 출입구를 놓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그런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출입구를 3개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주민참여단 간담회 때 주민분들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 왼쪽에 언주로변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그게 안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쪽에 있는 출입구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건의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분들과 자문을 통해서 좀 조정을 했는데요. 결국은 언주로변에는 지금 하나 출구가 있는데 하나 더 뚫는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언주로변에 다 붙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차량이 이제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 좀 불편하시지 않게끔 여기에 출입구를 하나 더 뚫지는 않지만 이 하나의 출입구 안에 내부 들어가는 길을 기존에 한 차로만 돼 있던 거를 2차로로 넓혀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건축 계획적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이 출입구는 저희가 다시 살렸습니다. 다시 살려서 이쪽에다가 출입구를 하나를 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오늘 같이 보고를 좀 드리고요. 또 그 밖에 양재천 조망이라던가 기존 상가 면적의 확보, 뭐 남향세대 배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한 가지 미반영된 사항은 통경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주민분들께서 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30m 통경축 계획을 해오시기는 하셨었는데 저희 주민참여 간담회 때 보시더니 꼭 30m를 꼭 지켜야 됩니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통경축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통경축 안에는 나무도 심을 수 있고요. 벤치도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만 못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양재천변에 있는 건축물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 15층에서 20층 정도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동과 동 사이에 법적으로 뛰어야 되는 거리가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양재천변이 한 30층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뛰어야 되는 거리들이 한 5, 60m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이것들이 40층 이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뛰어야 되는 거리가 70, 80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통경의 30m는 건축 계획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저 층부에 나무도 심고 굉장히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조경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고, 오히려 단지가 더 시원시원하게 열린 단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통경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미반영을 했고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께서도 저희 그 개포 지구단위 계획에서 데모산에서부터 DH 퍼스트이어까지 열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좀 빠지는 거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양재천변이 제일 면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 통경축은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하나는 좀 미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대부분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제자리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장이 없게끔 건축계획적으로 다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반영한 건축 배치 예시도고요. 3개 단지가 세대수를 각각의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게 계략적인 배분을 해놨고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시고 건축 설계자가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저희보다 더 혁신적인 계획안으로 제안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넓은 정원이 있고 공공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층 주동과 45층, 43층의 고층 주동들이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재천변은 저희가 20층에서 25층 정도, 20층 내외의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창의혁신 디자인을 통해서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디자인 특화 주동은 양재천변에 있지만 35층까지 저희가 열어놨고요. 이쪽에 구룡초 사거리에 있는 부분 디자인 특화 주동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 원주로변에 원래 위에 나가는 차선 한 차선, 들어오는 차선이 한 차선이었는데 들어오는 차선을 2개 차선으로 넓혀서 계획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차량 출입구 하나를 신설을 했고 남측에 2개가 있는 이런 건축 배치 계획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건축 배치 계획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시안입니다. 차량 출입 구간에 대한 그 세부 설명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주민 제한은 대비 뭐가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그 구역계 면적이 이 뒤쪽에 있는 공원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면서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원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쪽 경관녹지로 대체를 하고 하면서 주택용지 면적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부담률이 당초에 도로공원만 돼 있었던 거 보행도까지 같이 했지만 전체 구역 면적 대비 6.5% 순부담률이 약간 줄었고요. 지상 연면적도 늘었고 최고 층수도 높아졌고 세대수도 다소 늘어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주민분들이 수요조사를 하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이제 조금 분담금을 나중에 이제 추진위원회 체크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큰 평수로 가시고 싶으실 수도 있고 또 분담금을 좀 적게 내고 작은 평수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은 예시안이고요. 3개 단지가 세대수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주민분들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요거는 예시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단지를 본 조감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안에 대해서 주민분들 질의응답을 좀 받을 거고요. 주민분들께서 내용들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바로 법정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주민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을 하고 동의서를 빨리 도장을 찍느냐에 따라서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달라지는 거고, 아시다시피 뭐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 간의 갈등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획안 보시고 이제 주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바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오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증가 용적률 250에서부터 300까지의 가는 반, 우리 같은 경우는 248에서부터 300까지 가는 반을 임대주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당초에 주민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실 때 그때 임대주택 세대수가 약 350세대 내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랬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저희가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별도의 TF가 있어서요. 그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작은 평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강남 단지 같은 경우는 큰 평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되면 같은 연면적에서 평형이 커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고요. 저희 시뮬레이션은 주민분들이 제안해 주셨던 350세대 내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형별 배분은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주신 계획안으로 했습니다. 그건 주민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준비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적률 모식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 용적률 모식도에서 보면 여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기부 채납을 통해 갈 수 있는 용적률이 248%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부터 300%까지 가는 반이 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하고 싶어서 더 하고 덜 하고 싶어서 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적 사항으로 정해진 거고요. 요 안에 거를 어떻게 면적 배분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 안에서 평형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포처럼 택지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 아파트 지구입니다. 아파트 지구는 이게 250으로 막혀져 있지 않고요. 지구 단위 계획, 그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250이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각 지구별로 용적률 체계가 법적으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예. 그러면요, 지금 주민 설명회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다음으로 개포 경우현 신속통합 주민선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잠깐만요. 사회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공동택지교과 재건축 계획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우리 주민 어르신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개포 택지개발지구는 개포 택지개발지구란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 그 서울시 그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해서 우리 경우연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나의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여기 계시는 그 강 교수님이나 장청경 건축사님, 우리 신소희 팀장님, 신속기획과 우리 공동주택과가 합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건축사 선정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예쁜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평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오면은 우리 공동주택과 이제 앞으로는 이거 발표하고 나면 공동주택과가 다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평형이 몇 평형 가고 분담금이 얼마냐, 그것은 정비계획이 입안했을 때 주민 저희들 없을 때 이거는 가이드라인 설명이고요. 주민 총회가 있을 거예요.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건축사가 선정이 돼서 평형이 다 나오면 그때
내 벽소를 몇 벽 가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담금 계획은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길지만 나중에 저희들도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주민들이 시공사에게 휘둘리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총회에서 결정되면 자재, 마감 자재를 뭘 쓰냐, 친환경 자재를 어떤 거 쓰냐, 소음 기준을 1등급 쓰냐, 2등급 쓰냐 해서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시고 오늘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통경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요 통경축이 있고요. 가운데 공공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이 공공보행 통로는 우리 단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DH 퍼스티어부터 시작해서 대모산까지 연결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큰 보행축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축은 열대, 그 보행축과 통경축이 같이 동시에 지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도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 단지 내부에 지금 저희가 단지 중앙에 49층 주동들이 있고요. 단지 외곽 쪽으로는 20층에서 30층 주동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 단지 그 경계부 도로에서부터 일정 정도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요. 이 사선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축법을 지키다 보면 가로변이 낮아지고 가운데가 올라가는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반영한 지금 건축 배치 계획안이고 저희가 층수를 49층까지 높였기 때문에 가운데 넓은 광장형의 이런 단지 내 공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단지 안에 외부 공간을 넓게 쓰실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설계자 선정하시면 무엇보다 외부 공간에 대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좀 우리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옆에 개포로랑 원주로밖에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저희가 주민참여단 간담회를 할 때 출입구를 하나 넣어달라고 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광역교통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단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광역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미 재건축 단지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남의 땅을 밀어서 도로를 낼 수도 없고 굉장히 현실적인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저기 질문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발언할 권리가 있거든요. 선생님 잠깐 앉으시고요. 다른 분들도 발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300%까지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49층 정도 그렇게 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층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상위에서 그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건물 수를 줄여가지고 뭐 층수를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왜냐면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50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의도 같이 상업 지역에서는 50층 미만에서 그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용적률 600%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지만 우리 그 경우현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300%예요. 여기서 50층이 넘어가면 이 공사비가 1.5배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분담금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다 마찬가지로 49층 미만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용해서 하고 특화된 디자인, 정말 멋진 디자인을 이보다 더 멋진 디자인을 해오면 고려하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아직 3개 단지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재건축으로 지금 현재 짜여져 있고요. 통합을 하실지 마실지는 주민분들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강제하는 거 아니고요. 주민분들께서 합의하셔서
당초에 신청을 해주실 때, 신통 신청하실 때 통합재건축을 전제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주민분들 간에 정 합의가 안 돼서 우리는 통합해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분들 의사에 맡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관리 처분이나 이주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오늘 잠깐 1시간 동안에도 주민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많으신데 저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준비위원회랑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 계획을 맡아주신 강기성 교수님 말씀. 네, 저기 건축을 담당했던 AN 디자인 그룹의 장창경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3개 단지로 나눠져 있는 단지인데 이 단지 사이에는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개 단지를 분할해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지금 계획안에 보여지는 것 같은 외부 공간, 그 다음에 동간의 충분한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굉장히 많이 불리해질 겁니다. 지금 동간거리 보여지는 것보다 거의 반 이상이 좁아지고 건물을 저렇게 시원하게 높이 올리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잘 합심하셔서 3개 단지가 통합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단지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시원하고 그 다음에 더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리고 향이나 일조 조건들도 훨씬 더 좋은 단지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어려우심이 있으시겠지만 꼭 그러한 단지를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괄기획과 맡고 있는 강미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개인 주택 하나 짓는 것도 가족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대 수가 많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해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3개 단지가 통합한다는 건 뭐 하여튼 거기다가 더 어려움을 더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여러 면에서 훨씬 이점이 많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아까 되게 우려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내가 지금 55평 사는데 간다. 선택권이 42평밖에 없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면적에 대한 기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세대수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지는 그건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이에요. 저희가 뭐 서울시나 구청이나 어디에서도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비계획은 또 주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은 공공의 측면에서 또 개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오늘 얘기가 혼재되잖아요. 그때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 그다음 주민들이 지금 당장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렇게 막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심의를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될 것들을 미리 저희가 다 들여다보면서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거는 하여튼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포 경의원 신성통합계획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